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지리 전성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큰 시험이었죠. 뭔가 준비를 했나라고 뭔가 배운 게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의고사를 같이 한번 봤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봤던 환경들은 그렇게 익숙했던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성장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지금부터 내가 얼마나 알고 문제를 봤어 이런 거보다는 앞으로 1년 동안 한국지리를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3 때 한다라고 했었을 적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요, 어떤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 가사가 써 있어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막 이러면서 써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울릉도 동남쪽이라고 되어 있죠.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이거는 더 이상 노래를 제가 부르지 않아도 독도라는 건 모두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측면에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울릉도하고 독도가 동해안에 있는 섬 중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보다 동남쪽에 있으면 이거는 동해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동해바다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 그중에 울릉도는 써 있으니까 독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내용으로 오른쪽에 보면 노래에 대한 해설에 우리나라의 최동단에 위치해 있다. 가장 동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동서남북의 끝을 사극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동쪽 끝 바로 독도가 되는 겁니다. 자, 독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해두면 고3 때도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는 물론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겠지만 이 선지의 내용들은 고3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꼼꼼하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동그라미 1번,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다. 화산 지형을 여러분들이 4개를 배워요. 어디부터 4개를 배우느냐? 북한 쪽에서부터 살펴보면 백두산, 그리고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 남한과 북한에 약간 걸려있기는 한데 한탄강 주변의 용암대지, 그리고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와 마라도 이렇게 총 4군데를 배웁니다. 4군데를. 그 중에서 바로 독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화산 지형이 맞습니다. 4개밖에 없다라는 거, 개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2번은요, 밑줄 좀 쳐놓을게요. 서울보다 일출 시각이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출은 해가 뜨는 거죠. 일출, 일몰, 해가 지는 거, 그 다음에 남중, 해가 가장 높게 뜨는 거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태양과 관련해가지고 시간이 빠른 것은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기 쉬우라고 중요한 개념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동쪽이 빠르고 서쪽이 느리다. 이렇게 동빠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선지 또한 맞는 거고요. 3번 선지는요, 지도에서 울릉도하고 독도의 위치를 보잖아요. 그럼 마치 강원도 옆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강원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강원도가 아니라 경상북도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4번 천연보호구역. 우리나라는 정말 천연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크게 구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런 선지가 나오면 모든 지역이 답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독도에 대해서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쓸 때는 이 앞에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이다 이렇게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연보호구역이 있는 게 아니라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 지정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라는 거죠. 4번 선지 그래서 맞는 거고요. 5번 선지는 직선기선이 아니라 통상기선인 겁니다. 5번 선지와 관련해가지고 매우 중요한 건데 얘들아, 기선이라는 건 바다의 기준선, 즉 영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입니다. 2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무슨 기선과 통상기선과 여기에 나와 있는 선지 속에 직선기선이 존재합니다. 일단은 너무 쉬운 것부터 이야기하면 해안선이 단순한 동해안은 통상기선이고요. 해안선이 복잡한 황남해안은 직선기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오게 되면 약간 변별력을 갖는 것들은 통상기선이 아닐 것 같은데 통상기선인 곳들인데 그게 바로 이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그냥 앞자만 딸게요. 울릉도나 독도 그리고 제주도나 마라도는요. 섬임에도 불구하고 통상기선을 적용합니다. 반면에 이것도 좀 어려운 겁니다.
동해안에 있는 지역 중에 울산 앞바다나 아니면 포항 쪽에 있는 영일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포항의 영일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데는 동해안임에도 불구하고 직선기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산 앞바다, 대한해협 요런 데들은 직선기선을 적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5번 선지에서 기준선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선과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그중에 어느 지역들을 각각의 것을 적용하는지 이것은 꼭 자기 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자료보다는 선지가 훨씬 중요한 문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살펴볼 거고요. 자, 2번 문제는요. 2번 문제는 요 유형은 고3이 돼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오면 출제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들게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는 게 이런 유형입니다. 바로 뭐냐면 일종의 교집합, 여러 가지 조건을 주고 그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들을 고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소거법으로 하나하나 탈락하는 친구들을 지워가면 문제에서 편합니다. 자, 동그라 1, 첫 번째 조건에서요. 인구 2,000명 이상인 곳을 골라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인구가 여기 써 있고 단위가 1,000명이니까 숫자가 2 이상의 2,000명 이상이니까 2 이상의 숫자를 보여야 돼요. A 같은 경우 보면 5죠. 지금 여기서 A, B, C, D, E에 해당한 데가 여기입니다. 제가 X로 그은 것들은 왜 그은지 알겠죠? 2,000명 이상이 안 되니까 그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C하고 E가 지워지는 거고요. 땅값은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A, B, D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요거 500만 원 미만, 요거 500만 원 미만 이 친구 안 되죠. 그래서 이 친구 사라지고 A하고 B 두 개 남았죠. 그리고 상업용지에 입지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두 개 중에 이 친구 공업입지니까 안 되고 이 친구 되네요. 그래서 사라지고 정답은 몇 번? A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의 개수를 준 다음에 그것에 만족하는 데를 고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과거의 문항들의 기출문제들에 보면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가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잘 나오는 유형이긴 한데 난이도가 높지는 않고 조건을 지워가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있잖아, 친구들아.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루 먼저 본 거고 내일 고3 선배들이 시험 본다는 거. 그죠? 그 친구들이 이제 선생님 시험 하루 앞뒀는데 뭐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이 와요. 시험이 짧게 남았을 때 그런 질문들이 온다는 거죠. 간절함이죠. 그러면서도 시간을 잘 쓰고 싶은 거죠. 그때 바로 정답이 되는 게 이겁니다. 바로 뭡니까? 위치요, 위치.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문항들은 많으면 실전, 고3 문제에서도 3문제까지도 나와요.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그렇게 막 쉽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지리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겁을 먹게 만드는 내용들이에요. 어디에 뭐가 있어? 라는 걸 모든 지도에서 위치와 함께 외워야 돼 라고 하는데 맞아요. 외울 건 외워야 돼요. 그런 걸 줄여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외울 건 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에 한국지리라는 과목을 하기 전에 알고 있어야 그리고 한 번에 해서 다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지리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차분히 나왔던 것들을 내용을 배우면서 나왔던 것들을 찾아보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모두 다 익숙해져서 조금 덜 낯설고 그래서 외우더라도 덜 부대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결과적으로는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도 보고 어딘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뭐가 있는지 또한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번 문제는 고3 때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지역을 보겠습니다. A는요. 선생님은 이제 위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할 적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지도가 전국 지도가 아니라 전라도 쪽만 줬거든요. 호남권 쪽만. 이렇게 내는 것도 사실은 고3 스타일이지 고2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내요. 이것 자체가 변별력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라고 할 때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서리를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라북도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왼쪽 위에 기호로 체크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가 군산이다. 오른쪽 위에 여기가 무주다. 이런 식으로 위치들을 중요한 모서리를 먼저 잡아두고 거기에서 어디 근처에 있는지 이렇게 점점점 아는 것들을 늘려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A 같은 경우는요. 바로
순창이 되겠습니다. 순천 아닙니다. 순천은 요 시 오른쪽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순창, 고추장 할 때 순창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B는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아래쪽에 있죠. 땅끝 마을이 있는 해남입니다. 그리고 C는요. 이 지역 되게 잘 나오는데 전라남도의 오른쪽 아래 끝에 광양이 있고요. 그 옆에 순천이 있고요. 그 아래 여수가 있고요. 바로 C로 체크되어 있는 여기 파란색 체크되어 있는 여기는 보성 되겠습니다. 이 네 군데 워낙 잘 나옵니다. 보성, 그 다음에 순천, 광양, 여수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서는 보성을 넣어둔 거예요. 자, 남해안에 위치해 있대요. 남해안에 위치해 있다는 걸 통해서 A는 지워주고 B 아니면 C가 돼야 되겠죠. 근데 녹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성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난이도를 어떤 식으로 높이냐면 녹차로 유명한 데가 보성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저기 경상남도 오른쪽 아래 끝에 광양 맞은편에 하동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녹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헷갈리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줌으로써 문제를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럼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해요? 디테일한 다른 것들이 좀 더 숨어 있지.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예를 들면 자, 요거 보성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북 내륙에 있다. 전북이 이쪽이라는 것만 알면 전라북도에 찍힌 데는 A밖에 없어요. 출제자가 사실은 이렇게 위치적 특색을 여러분한테 많이 좁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A밖에 없고 고추장 나왔으니까 지도에서 위치를 모른다 할지라도 순창은 되겠죠. 선생님이 감히 판단을 해보자면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창하면 고추장은 알 것 같아. 근데 순창을 지도에서 찾는 게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제자가 전라북도 내륙에 있다. 요렇게 전북 지역에 하나밖에 안 찍어놓고 알려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친구들? 선생님, 여기가 호남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호남이라는 걸 추론해야 돼요. 나와 있는 특성에서 전북 이런 말도 나왔으니까. 땅끝말 이런 것도 나왔으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호남권이라는 걸 알아도 어디가 전북인지, 어디가 전남인지 어떻게 알아요? 잘 보시면 테두리가 유독 진하게 칠해져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바로 이게 시도강 경계, 그러니까 특별광역시나 아니면 도지역의 경계예요. 그래서 여기 그려져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전북 전남이고요. 여기 혼자 진하게 체크되어 있는 녀석은 광역시나 특별시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경계의 선을 보시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땅끝마을. 땅끝마을이니까 가장 끝에 쪽 고르면 되겠네. 그래서 B, 해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C, A, B가 연결되어 있는 5번인데요. 제가 선생님이 지금 어디에 뭐 있다 설명을 드렸죠. 근데 제가 또 문제를 풀었던 방식으로 보게 되면 남해안이 있다. 그래서 B하고 C. 그리고 전북에 있다. 그래서 A. 그리고 땅끝마을. 그럼 땅끝마을은 둘 중에 누가 더 땅끝이야? B가 땅끝이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남해안에 있다 해서 B, C가 두 개 남았는데 이걸 지어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적 특성을 묘사한 말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가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나온다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2 시작하는 시점에 보는 거잖아요. 이 지역들 모두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다 이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 위치에 대해서 알 거라는 생각은 출제자가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로 여러 가지를 줘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준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4번 문제는요. 4번 문제는 저는 여기 오른쪽에 예 아니오가 네모가 체크되어 있길래 여기다 뭐 표시하라는 건가 뭔가 하고 여기에 조금 현혹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문제를 딱 읽어봤더니 어떤 자연재해와 관련한 것이냐라는 거였고요. 여기 보게 되면 한낮에 야외 활동을 줄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원한 장소를 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이거 더위와 관련한 거지. 가볍게 입어라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양산을 써서 햇볕을 가려라 뭐 그리고 옷을 헐렁하게 입어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리고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셔라. 탄산 같은 거 먹지 말고. 그리고 식중독을 예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뭐 한여름과 관련됐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지워도 되고요. 2번은 지형적 요인에 의한 자연재해라면 이거는 지진이에요. 물 많이 먹는다고 지진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고. 3번은 냉방용이라고 나왔으니까 여름 더위와 관련한 거고 맞죠. 4번 선지는 체크해 두시고 4번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태풍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태풍. 열대 지역에서 발생해서 쭉 올라오면서 피해를 끼치는
태풍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5번은요. 비닐하우스가 무너진다,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바로 이거는 눈, 폭설 혹은 대설 이런 것과 관련한 겨울철과 관련한 자연재해가 되겠습니다. 그다지 어렵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산과 관련한 문제고요. 산의 이름 하나하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해설지에 설령 산의 이름이 나왔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일단 여기서 보시면 뭐 서울에 찍혀 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딱 보면 바위봉우리다 이런 말을 표현을 써놨어요. 이거는 선지들까지 읽어보았을 때 석산을 강조하고 싶어서 써놓은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북한산이 될 수도 있고 서울 전체에 찍어놨는데 이거 모피를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핵심 정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요. 여기 꼬랑지가 포항인데 얘는 좀 위치가 중요해요. 여기 포항에서 왼쪽으로 절반으로 오면 여기가 전라북도의 오른쪽 위에 끝 무주예요. 덕유산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아래쪽으로 절반을 내려가면 남은 거리의 절반을 내려가면 여기가 바로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이라는 산 이름 자체도 워낙 중요하긴 해요.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산지 체계에서 가장 남쪽 끝에 있는 것으로 중요한 산지로 꼽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리산이라는 걸 몰라도 산의 정상부가 흙으로 덮여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토산이라는 걸 캐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제주도에 찍혀있는 한라산은요. 가장 높다라는 말이 있고 뭐 백록담이란 말도 있지만 이것은 그냥 화산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지로 들어가서 기억을 보게 되면 화강암이 기반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암석을 한번 써드릴게요. 석산은 화강암이 기반함인 곳이고요. 토산은 편마암이 기반함인 곳입니다. 그리고 화산은요, 화산작용과 관련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뭐 현무암이나 아니면 이거는 많이 나오는 암석은 아니니까 말로만 하고 쓰진 않을게. 안산암이나 조면암 이런 것들이 기반함을 이룹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어떻게 된다? 맞는 선지다. 니은 선지는요. 나가 토산이죠. 그러니까 산 정상부의 식생밀도가 높대요. 흙으로 덮여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는 거지 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으니까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디귿은요. 화산은 다라고요. 따라서 나하고 다는 할 때 나는 다보다 앞뒤를 바꿔 썼어야 합니다. 그리고 리을 선지는요. 사실 리을 선지는 우리가 풀었던 1번 독도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선지인데 우리나라는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천연기념물 중에 고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들 중에 정말 곳곳에 많은 천연기념물 말고 유일하게 하나 존재하는 건 바로 제주도에 있다라는 거죠. 제주도 섬 전체가 세계자연유산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제주 이외의 지역에는 없다. 가나는 지워지고 다만 남았어야 이 선지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따라서 1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3에 그대로 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암석에 대한 건 아직까지는 학교에서 이 진도를 안 나갔으면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게. 근데 진도를 나가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5번 문제와 관련한 건 별표 많이 쳐두시고 차분히 나중까지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고3에서 직접 이런 문제를 쓴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있는 몇 개의 선지들 같은 경우는 고3 문제에서도 되게 변별력이 크게 쓰일 수 있는 선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는 기온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읽냐면 가 같은 경우 1월 달에 약 10도 근처, 10도는 안 되지만 한 7, 8도 되겠지. 그 정도 기온을 보인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요. 마이너스 한 16도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달 7월 달, 8월 달 이쯤에 와 있는데 뭐 8월쯤에 와 있죠. 이렇게 와 있는데 이 친구는 보이니까 한 28, 9도, 27, 8도 돼 보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0도 겨우 넘어 보이는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가하고 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강수량인데 모든 계절에서 가가 나보다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문제는 선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1번은 위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죠. 위도가 높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상대적으로 위도는 북쪽이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기온이 어떻게 되냐면
낮은 걸 골라라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가가 더 기온이 높으니까 이 이야기는 틀렸죠. 2번은요. 가는 나보다 연강수량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강수를 어떻게 하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더하면 연강수인데 모든 계절에서 가가 더 많았으니까 연강수는 가가 더 많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정답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고민 없이 그냥 이렇게 정답을 2번 고른 다음에 끝내면 마음이 편한데 나머지 선지들까지 좀 더 읽게 되면 이 4번 선지가 진짜 좀 어려운 선지가 돼요. 4번 선지가. 3번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연평균 기온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산수를 평균을 하지 않더라도 나보다는 가가 위에 있기 때문에 나가 기온이 높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5번 선지는 월평균 기온의 차이는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뭐 이거밖에 안 내는데 이건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4번 선지 같은 경우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나가 낮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딱 봤어요. 여름 강수 가가 많고 나가 적잖아. 그러니까 왠지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뭔지 고민을 안 해봐도 여름 강수가 나가 적으니까 나가 낮겠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근데 얘들아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건 1년 연 강수분의 여름에 내린 강수를 비율로 해준 건데 지금부터 좀 설명이 어렵더라도 이해해봐. 어차피 우리나라는 여름에 몰려와요. 그래서 여름에 누가 더 많으냐 이거 가지고 여름의 집중률을 얘기하는 건 어렵고요. 바로 가장 적은 겨울 이때 강수가 상대적으로 여기에 보게 되면 겨울 강수가 가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친구는 아무리 여름에 많아도 여름의 집중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강수가 없어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에 강수가 많은 지역이 있다면 그런 지역이 바로 여름 집중률이 어떻게 된다? 겨울에 없어야 되는데 겨울에 많으면 여름 집중률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 강수를 가지고 봐주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예를 들면 겨울 강수가 지금 여기서 가는 한 칸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여름 강수는 그것에 비해서 4배 반 정도 많고 나 같은 경우는 아주 낮아가지고 이거를 뭐 등분을 해서 쪼개면 너무 여러 개로 쪼개지니까 확인이 힘들 정도인데 그런 식으로 여름과 겨울 뭐 전체적으로 정확히 하려면 연분의 여름 강수 곱하기 100이지만 이렇게 분수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4번 선지가 되게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이 문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4번 선지 체크해 두시고 여름 강수로 보는 게 아니라 겨울 강수와 대체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고3에 가서 배우게 되면요. 몇 가지 써야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안 쓰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또한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지불식간에 다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체크해놓고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 7번 문제도 너무 좋아요. 고3에 가도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게 고2와 고3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지에 있는 내용들은 고3에도 그대로 쓰일 수가 있어요. 다만 고2 때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쉬운데 고3 때는 자료가 좀 더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김해다 하동군이다 이렇게 순순히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구역에서 시로 끝나면 도시지역이고 군으로 끝나면 상대적으로 비도시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다 비도시다 라는 것은 바로 인구 규모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건 우리가 정확하게 인구수를 모르더라도 김해가 시니까 하동 군보다 인구가 많을 거야. 이런 식의 것들을 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게 되면 인구가 10,000명 단위로 나와 있으니까 가의 숫자가 더 크니까 가가 김해가 되는 거고 나가 하동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3 문제가 가면 김해 하동이란 말을 안 주고 지도에서 김해와 하동을 찍어놓고 문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틀렸다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고요. 2번 선지, 요것도 고3에 잘 나와. 성비가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비가 낮다라는 건 여초다, 여자가 더 많은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 지역 내에서 남자, 여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남자가 많죠. 요거는 여자가 많죠. 따라서 가가 성비가 낮다라는 건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요.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높다는데 중위연령은 나이 순으로 줄을 세워서 가운데 사람이 몇 살이야 세는 겁니다. 대체로 노인 인구의 비중과 비례해요. 그래서 가에 비해서 나가 노년층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가가 중위연령이 높다는 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은요.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낮다라고 돼 있는데 총부양비라는 건 전체적으로 먹여 살려야 되는 부담이에요. 이거는요. 청장년층의 비중과 반비례합니다. 청장년층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많게 되면 부담은 적어지고 이 사람들이 없으면 부담은 커지고 그렇게 돼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청장년층이 가가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담은 오히려 나가 더 높습니다. 됐습니까? 정답은 따라서 몇 번입니까? 5번 되겠습니다. 5번 선지에서 함정을 판 거는요. 여기에 주어진 자료는 비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물은 건 노년 인구의 비중이 아니라 노년층 비중이 아니라 노년층의 뭐냐면 인구 수라는 거죠. 인구 수라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인구 수 자체가 10배가량 가가 지금 더 요 숫자를 보게 되면 높기 때문에 노인의 비율의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걸로는 나가 가보다 노인의 숫자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선지는 되게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3 문제 그대로 쓰여도 되는데 자료에서 김해시와 하동군이라는 말을 빼고 지역으로 지도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 뭐 지도나 이런 것들 중요하다,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고3 때 가면 더 중요해져요. 더 중요해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또 지도네요. 또 지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회마을 경북도청 탈춤 페스티벌. 이거 제가 왜 픽 웃냐면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가르치다가 이거를 자료를 만들어줬는데 탈춤 페스티벌이라고 써야 되는데 오타가 나서 탈출 페스티벌이 된 거야. 그래서 애들 이거 도대체 뭐냐, 왜 탈출을 하냐고 그랬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습니다. 탈춤, 하회탈 그거 말하는 거죠. 안동입니다. C고요. 그다음에 머드축제, 석탄박물관,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뭐 신비의 바닷길은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드축제하고 석탄박물관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는 거고 보령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얘들아 석탄이라는 걸 보면서 바닷가를 떠올리기는 어렵겠지만 머드라는 건 서해안 쪽에만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답이 A로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 도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상북도라고 돼 있는데 예, 경상북도는 이쪽이니까 C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역성에다가 조금 더 문제 난이도를 고2니까 첫 시험이니까 조절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쓴 겁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선생님이 3번 문제 풀 때도 그랬고 그 지역에 뭐가 있다도 설명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힌트를 가지고 위치, 행정구역 이런 것만 보면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리고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통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C하고 A 해주면 5번 이렇게 가주겠고요.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동굴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고드름처럼 뭐 매달렸다 그러면서 종유석, 석순, 석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석회 동굴이 많이 분포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제 고3 때 가게 되면요. 동굴의 유형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양대 산맥에 해당하는 동굴이 석회 동굴과 화산 적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용암 동굴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주변에 나타나는 것들 비교를 물어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석회 동굴에 대해서만 그 특성들을 맞게 했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기억선지의 주상절리라고 되어 있죠. 현무암이 굳으면서 육각형 모양의 돌기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용암 동굴이 나타난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니은 기생화산이라고 되어 있죠. 화산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가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기억하고 니은을 왜 갑자기 저런 걸 줬냐고. 바로 나중에 고3 문제가 되게 되면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을 비교해라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지들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디귿은요. 석회동굴이 되든 용암동굴이 되든 모두 밭이에요. 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를 구분할 필요 없이 두 개 다 공통적으로 쓰이는 거고요. 리을은요. 용식작용이라는 건 아무 돌이나 물에 의해서 돌이 녹으면서 깎였다는 건데 아무 돌이나 녹는 건 아닙니다. 바로 석회동굴이 있는 석회암 지역에서만 저렇게 돌이 용식작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을 나타내는 바로 석회동굴이 나타나는 지역의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이걸 보고 우리가 여기에 찍혀있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지역이 어딜까라고 고민을 하면 그거는 일단 출제자한테 여러분들이 말려든 거예요. 말려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가 찍혀 있는 평창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지역이에요. 근데 가가 찍혀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벼농사를 얘기할 때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김제, 그 위에 있는 김제를 찍으면 찍었지 이쪽을 잘 찍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어딜까 지명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미 출제 의도를 함정에 말려들었다.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함정에 말려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냥 평야 지역에 있는 전통적인 농촌과 그리고 여기에서는 벼를 재배한대지 식량작물을 그에 반해서 강원도 고위평탄면 지역에 있는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의 농촌을 비교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기억 보시면요. 기억 보시면 경지 면적, 농사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하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착각에 빠지는 게 경지 면적이라고 하면 개발이 안 된 곳을 생각하는데 얘들아 경지 면적은 있잖아. 개발이 안 된 곳도 맞거든? 근데 개발이 안 된 곳 중에 임야라고 하는데 즉 숲이지. 이런 것들은 제외해야 돼. 임야도 개발은 안 됐지만 그게 경지는 아니야. 그건 그냥 숲이지. 이 이야기를 왜 주냐? 나는 바로 임야가 많은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도에서만 보게 되면 가보다 나가 땅덩이 자체는 커 보이지만 그렇죠? 구체적인 숫자를 보지 않아도 나 쪽에는 산들이 많아서 임야가 많을 것이고 따라서 경지 면적은 평야 지역에 있는 가가 넓을 거다.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경지를 쌀 농사 짓는 걸로 착각한 사람들도 쌀 아니라 채소를 지어도 그거는 농경지예요. 근데 이제 숲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니은은요. 쌀 생산량이 나가다가 많다는데 여기서 벼하고 쌀하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 디귿은요. 네, 디귿은 동그라미 니은에 있는 고원은 집안의 융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돼 있는데 고위평탄면이라고 했죠. 고위평탄면이 융기 지형이죠. 따라서 디귿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으니까 2번이고요. 리얼 선지는요. 기억에서 하천의 침식, 니은에서 하천의 퇴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벼농사를 짓는 평야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지 평야잖아. 그럼 주변에 하천이 있어도 자유공유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주변에는 하천의 침식작용이 아닌 퇴적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범람원 같은 게 발달하겠지. 그에 반해서 고위평탄면은 사실은 하천이 무슨 작용을 했어 말하는 거는 쉽지는 않아. 그러나 이런 건 있죠. 뭐냐면 고위평탄면은 산의 높은 부분에 있기 때문에 하천이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 하천에 의한 퇴적이나 이런 것들은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퇴적으로 딱 바꿀 수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함이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게 애매하더라도 요건 확실하게 틀렸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선지를 왜 맞고 틀리고 판단했는지 그거 잘 체크해 두세요. 오케이?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번 문제는 그냥 교과서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수능형으로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쉬운 편입니다. 전통적인 도소매업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하는 바로 그런 무점포 업체와 관련된 요새 인터넷 쇼핑몰 이런 거 있죠?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인터넷 쇼핑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의 상대적 특징을 고르라는 거라서 핸드폰만 되면 시간적 제약은 받지 않죠. 집에서 이제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집사람이랑 애기들 몰래 핸드폰 보면서 가끔 필요한 거 주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시간적 공간적 제약은 없습니다. 인터넷만 되면 돼요. 대신 배송이 그 다음날 올 뿐이죠. 시간적 제약은 많잖아요. 두 번째, 소비자의 평균 이동거리가 멀다. 아니 너 집에서 서울에 있는 거 시키는데 뭐가 뭡니까? 이거는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3번, 이런 것들은 더 나중에 발달했겠죠. 그죠? 4번, 그렇죠. 택배 아저씨가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택배가 많이 발달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전 뭐 인터넷으로 수없이 많이 삽니다만 한 번도 그 주인분 본 적 없어요. 대면저축은 없습니다. 대면저축은.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것들 시장이 되게 많이 성장했다고 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도 되고 뭐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외출이 힘들어지고 직접 가서 사람들 많은 데를 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특성들은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요. 12번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는 너무너무, 그러니까 선지들, 이 주제, 그런 것들 자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자료가 고3 때 되면 좀 더 어렵게 나오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뭐 다 읽어도 좋은데 기억에서 그냥 도심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안 읽어도 그냥 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마도 뭐일 거냐면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야. 인구가 감소해가지고 학교들이 많이 폐교하거나 축소됐을 거다. 학교가 폐교하거나 축소됐을 거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서울에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자랐거든요. 그리고 군생활만 서울을 벗어나서 잠깐 했다가 또 대학원 갈 때 잠깐 벗어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아예 서울을 떠나버렸는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 자랐던 서울의 한복판에 있는 동네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다녔던 데의 경우는 10반이 있었어요. 50명씩. 근데 지금 그 학교가 30명씩 3반이에요. 서울의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서울의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도심에 가까운 지역, 가운데 있는 지역들이면 지역들일수록 그런 인구가 빠져나간 현상이 더 심각합니다.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이제 도심의 특성이다. 이 내용 몰라도 도심의 특성 고르시오 그냥 가면 되는 거였는데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건물을 짓더라도 높게 지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2번에 있는 내용이 인구 공동화다라는 건데 인구가 감소했다. 도심의 인구가. 도심이 도시의 가운데거든. 거기가 텅 비었다. 그걸 인구 공동화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예요. 3번에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얘들아 도심에 있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걸 헷갈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게 서울이에요. 그러면 서울의 도심은 여기에요. 가운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이 서울과 옆에 있는 경기도의 경계선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의 어떠한 변화를 이야기할 때 개발제한구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역이 겹치지가 않아요. 4번은요. 도심은 왜 사람들이 떠났겠어요? 왜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높아야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럼 왜 비싸겠어요? 교통이 편리하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집가도 높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잘못 말했고요. 5번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그 고층 빌딩이 지어진 도심에는 직장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근 시간대, 출근 시간대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적어야 됩니다. 통근 때는 순유입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료 안 읽어도 좋은데 도심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공부해 두시면 이거는 고3용으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13번 문제.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되고 고3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뭘 봐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 화석에너지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실 1번에서 화석에너지라는 건 여기 유탄천이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다를 줬어요. 제가 앞자만 따서 유탄천이라고 쓸게요. 요걸 안 줬어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공급이라는 말인데 공급이라는 건 소비랑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얼마나 많이 쓰냐 그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급이라고 하면 뭔가 만들어내는 걸 생각하잖아. 근데 에너지에서는 공급이란 말은 소비랑 같은 말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은 뭐냐면요. 화석에너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순서는 유, 탄, 천, 원, 수 이렇게 5개가 순서대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중에 화석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유탄천 3개에 대한 거고 가장 최근 자료가 2018년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나가 1등이니까 유, 그 다음이 다니까 탄, 그 다음이 가니까 가가 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에서 얘기하는 제철공업과 화력발전에서 쓴다는 건 석탄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냉동 액화, liquefied, 그래서 LNG, 바로 천연가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3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석탄이고요. 그 다음이 석유고 천연가스가 가장 깨끗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답은 몇 번이 되냐면 3번 이렇게 되겠고요. 4번 선지, 상용화라는 건 누구를 상업적으로 먼저 썼니? 라는 건데요. 석탄이, 그 다음이 석유가, 그리고 천연가스가 가장 나중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은 그냥 딱 잘못됐다는 거 눈에 보이실 거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기초적이긴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해당하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13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예요. 근데 이제 화석 에너지가 아니라 그 화석 에너지를 대신할 신재생 에너지들과 관련한 이야기예요. 이 문제는 왼쪽에 있는 자료는 고3 때도 쓰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재생 에너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 태양광, 풍력, 요 A, B는 둘 중에 하나라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력보다 수력을 역전하면서 쭉 올라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태양광입니다. 그리고 수력이고 제일 적은 게 풍력이에요. 참고로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도 여기에 이제 잘 나오는 거 조력까지 합하게 되면 순서를 외워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태수, 풍조. 여기서는 조력은 없고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 예, 아니오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나다에 지금 이거는 결국은 태양광이고 이거는 풍력이잖아요. 그러면 가나다의 특징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가는 둘 다 예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태양광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얘는 태양과 풍력이 모두 예가 되는 거고 이 친구는 풍력에만 해당하는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가나다의 그느드, 기역, 니은, 디귿을 연결을 하는 거니까 읽어보고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자고. 무슨 말이냐? 기억. 발전할 때 기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태양이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니까 둘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둘 다의 영향을 받는 기억이 바로 가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여름보다 겨울에 많다. 이거는 풍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풍력은 삐었고 풍력에만 해당하는 건 다가 되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건 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주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역, 디귿, 니은 정답은 2번 이렇게 가는 거죠. 요 문제 자료 제시 방식이 조금 독특한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15번 문제로 가는데 얘들아 14번은 좀 많이 중요하다. 그 왼쪽 자료 자체가 왼쪽 자료 자체가 좀 중요합니다. 15번 문제는요. 이것도 역시 문제 유형이 기본적인 여러분들한테 용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내주고 문제 유형이 뭐 퍼즐이다. 뭐 그다음에 예 아니요 따라가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좀 독특한 유형의 것으로 나온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형태보다는 각각에서 설명하는 말이 용어 설명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선지에 나와 있는 게 뭘 나타내는지를 정확히 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자, 용어 설명과 관련해서 대륙과 해양의 비열의 차이로 인해서 여름과 겨울에 풍향이 바뀐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계절풍을 의미합니다. 계절풍.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기후 중 최하늘 기온이 -3에서 18 사이다. 이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한국지리만 했다라고 했을 때 많이 쓰인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개, 절, 풍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후니까 뭐 열대기후, 온대기후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근데 한국지리를 배우는데 열대가 나올 리는 없죠. 그럼 얘는 온대기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체를 한국지리만 하는 친구가 딱 맞추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자 지우고 온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우리나라는 냉온대기후야. 그런데 냉자가 들어간 건 없는 거야. 대자는 어차피 있는 건데. 그렇다고 열대가 될 수는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온대를 지워준다고. 저 말로 보기가 어렵다면 둘 중에 위에 있는 거는 필수적인 지식이지만 아래에 있는 거는 과연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약간 의문부호가 달립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 남는 얘기는 열섬, 현, 상이 되는 거예요. 열섬, 현상 골라와 그 얘기입니다. 최난월 기온에서 최한월 기온을 뺀 거는요. 연교차에 대한 이야기고요. 2번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르는 건 가뭄이겠죠. 3번은 바로 열섬 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고요. 4번은요. 누구에 대한 거냐면 눈이 오는 거를 대비하기 위한 울릉도의 가옥시설이 되잖아요. 우, 대, 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5번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지구온난화와 관련한 이야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15번 문제는 용어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6번은요. 자료들이 역시 바뀌어서 나온다면 충분히 문제로서 여기에 있는 선지들은 다른 데서도 활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나와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의 변화다라고 되어 있어요. 60년과 2019년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으로 표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사실은 어차피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이야기고 문제에서 묻는 건 도시화율과 관련한 내용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연결을 지으려면 지었겠지만 이 자료는 사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응? 여기에 보게 되면 60년과 2019년을 비교하라고 해서 어차피 시기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뭐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셔가 아니라 고3 문제가 된다면 두 지역을 찍어주고 뭐 예를 들면 앞서서 우리가 봤던 김해시와 하동군을 찍어주고 문제를 냈듯 그런 식으로도 낼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그러면 뭐 약간의 패턴은 달라지지만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는 측면에선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 1960년대하고 2019년을 비교하는 거다. 도시화율이 점점 많이 올라갔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화율이 올라간 상태에서 우리나라 거의 90%에 육박하는 걸로 아는데 이 자료에서는 80 살짝 넘네요. 자, 어찌됐건 여기에 보게 되면 도시화율이 약간 정체되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80년대까지 이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80년대까지 그러니까 1900 여기 80이 써있고 2000이 써있잖아. 여기 가운데가 1990년이겠죠. 80년대까지라는 건 90년 이전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농촌 안녕 이별해서 도시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올라가죠. 근데 90년 이후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교회화가 일어나요. 교회화가 일어나니까 도시 인구가 더 이상 증가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촌양도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왔으니까 도시의 비율이 늘거든요. 근데 교회화 90년 이후에 교회화라는 건 대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의 신도시로 가는 거예요. 대가 신으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여전히 도시에서 도시로 갔기 때문에 도시의 인구 비율은 줄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들아, 요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만들어주는 거 되게 중요해. 어려운 고3 문제로 가게 되면 이 지식이 쓰이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A, B에 들어가야 될 건 A에 들어가야 될 건 과거에 높은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B에 들어가야 될 건 최근에 높아진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그냥 옛날에 비해서 지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로 말을 해볼게요. 경지라는 건 앞서서 선생님이 전라도 쪽 한 지역과 평창 쪽, 강원도 쪽을 비교할 적에도 썼던 말인데 경지라는 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개발이 안 된 곳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숲도 경지에는 포함이 안 된다. 임야도 제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사람들이 농사를 더 지으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감소했겠죠. 따라서 1960년이 더 높은 A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다음 수도권 인구 비율은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과 경기와 인천의 인구인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들어도 자 한때는 서울의 인구가 더 많았다가 지금은 경기도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누가 더 많든지 간에 이건 수도권이에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화가 뭐 예를 들면 90년 이후에 일어난다고 했지만 이건 서울 사람이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교회화로 인해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감소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왔던 거. 근데 수도권 안에서 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의 인구 비율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B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3차 산업 종사자 비율도요. 3차라는 건 서비스업이고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될수록 3차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요. 2, 3, 4, 5가 A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이미 이거 하나로 1번으로 됩니다. 돼요.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미 설명이 반복된 것들이니까 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 비율과 관련한 거 다시 한 번만 말할게. 교회화가 일어나면 서울은 줄어들고 경기도가 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차피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17번에는 두 지역의 특성을 나타냈다 뭐 이러면서 단어들을 써줬는데 이 지역들은 북한에 진짜 잘 나오는 지역들 그 자체예요. 북한이 나중에 고3 때 되게 되면 최대 12개 도시 정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A, 신의주 쪽, B, 평양 쪽, C,
개성 쪽 이렇게 세 개를 낸 겁니다. 일단 가에서 보면 북한 최대의 도시다. 뭐 냉면도 있지만 대동강도 있지만 북한 최대의 도시다. 이걸로 평양을 그냥 골라주면 되니까 가는 B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남북 경제협력 이건 남한 기업이 진출을 했던 데도 있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선주교 막 이런 걸로 볼 수도 있고 고려 도읍지로 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개성에 대한 이야기라서 C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이렇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서 신의주가 답으로 나온다면 신의주는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놓였던 철도 경의선의 종점. 오케이. 그 다음에 신의주 같은 경우는 홍콩을 모델로 해서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경제특구.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뭐 이거 이외에도 압록강에 하구에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천도 얘기 있으니까 압록강 하구에 있다는 얘기도 쓰임이 있겠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어차피 모든 단어를 써라가 아니라 쓰여 있는 걸 보고 어느 지역인지 파악하면 되는 거니까 해주시면 되죠. 북한에서 몇 개가 최대로 나올 수 있다? 12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과거의 수능 문제기는 했는데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이렇게 북한의 최대 도시라는 걸 주고 평양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요 끝자락 평양보다 왼쪽 바닷가 쪽으로 나오게 되면 남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과거 2005년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하지. 2005년의 수능 문제에서는 여기 평양을 설명해놓고 남포를 찍어가지고 오답으로 가는 문제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3에 가면 좀 더 난이도를 높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12개 도시를 찍어놓고 그 12개 도시들 중에 헷갈릴 만한 것들,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헷갈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18번 문제는요. 우리나라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 그래서 출산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넣어놨어요. 저는 뭐 지금 피식도 웃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애국자니까. 저는 애셋 나오면서 할 만큼 했으니까 저는 좀 뭐 이거는 잘 안 와닿네요. 저는 왜 저출산이 있는지. 그런 건데 요거는 약간 내신 스타일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애를 더 낳겠니? 이런 말인데 출산했을 때 장려금을 준대. 그럴 수 있지.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천에 사는데 이천에서 나왔는데 이천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셋째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금이 많지가 않더라고. 셋째 낳으면 더 주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근데 그게 좀 적더라고요. 물론 적게 주니까 안 나을 거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약간의 아쉬움은 좀 남더라고.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상해주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셋째가 3살이 곧 있으면 되는데 이 녀석 지금 어린이집 보내자니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돌봄 선생님이 오셔서 봐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에서 좀 보조도 해줘요. 그게 보조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그래 어린이집은 내가 못 보내지만 내가 조금 돈을 보태가지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거 애 낳아놓고 나 일하러 가야 되는데 애 누가 봐줘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 보육시설은 애 데리고 그냥 가는 거죠. 애 데리고 그냥 가가지고 직장 안에 있는 보육시설에 맡기고 일을 갔다가 곧바로 아이를 데리고 오고 이러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거고요. 기초연금 및 연금 인상 및 노인 일자리 확대는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를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노인 되면 어떻게 일해서 안 낳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데 일을 그만두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뭘 할 거냐는 거야.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한 고령화의 대책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가능 기간을 연장한다? 그래야 경력의 단절을 걱정을 안 하지. 옛날같이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잘 안 되면 아이 나오면 어떻게 회사에서 그만두라는데 그만큼 쉬면 다른 사람 일 힘들게 한다고 그만두라는데 어떻게 이런 걱정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면에서는 국가에서 딱 보장을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아마 한 아이 낳으면 3년까지 최대로 보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의 변별력을 떠나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살펴봤고요. 19번 문제는요. 지형과 관련해가지고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해안지형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문제고 여기선 갯벌 줬고 모래사장 줬는데 자, 잘 들어 얘들아. 해안지형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기서 뭐 도안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줬지만 지형도로 나올 수도 있고 사진으로도 나올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해안지형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 얘기한 2개, 즉 갯벌 해안 그리고
모래해안.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한 개의 해안의 유형이 더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암석해안. 이렇게 세 가지 해안의 유형으로 나눠놓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갯벌해안 같은 경우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모래해안 같은 경우는 파랑과 연안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암석해안 같은 경우는 파랑과 연안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진 거. 이렇게 구분지어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자, 1번에 나와 있는 건 갯벌의 정확한 특성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고요. 2번은요, 갯벌은 서해안에 발달해요. 서해안과 동해안의 자리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니은, 모래사장. 모래사장은 모래가 퇴적된 건데 파랑 연안류에 의해서 쌓일 수 있는 데는 곧이 아니라 만입니다. 그래서 만보다 곧, 이거를 곧보다 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은요.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만들어진 건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라고요. 그 다음 5번은요. 갯벌, 진흙이 있어요. 모래사장, 말 그대로 모래가 있습니다. 뭐가 더 입자가 크겠습니까? 모래가 더 크겠죠. 따라서 기역이 작다라고 했었어야죠.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 나오는 테마입니다. 문제가 지금 어렵지는 않았지만 20번 문제는요. 20번 문제는 요거는 고3 때 그냥 이렇게 내도 돼요. 선지 조금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대로 내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조사와 관련한 거예요. 그랬을 때 지리조사의 과거에 하던 방식과 최근에 하던 것들을 비교하고 또 과거에 썼던 종이지도와 최근에 컴퓨터로 다 입력이 되어 있는 전자지도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겁니다. 선지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기역에서 동그라미 기역은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 및 해결 방안의 제시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지역을 조사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니은 선지인데요. 관찰, 면접, 설문 이런 것들은 얘들아 건물 안에서 하면 좋겠지? 그래서 실내조사로 써 있는 거야. 근데 실내조사의 개념은 그게 아니야. 요거 되게 중요해요. 실내조사와 야외조사를 구분해 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건물 안에서 했냐, 건물 밖에서 했냐 이것이 아니라 현지, 그러니까 조사 지역에 나가서 했냐, 조사 지역에 나가기 전에 했냐예요. 그럼 설문을 받고 관찰을 하는 건 조사 지역에서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야외 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실내 조사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 뭐 인터넷으로 사전에 검색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만들어놨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또한 틀렸습니다. 디귿은 리을을 통해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리을이 뭐냐면 원격 탐사예요. 원격이라는 게 뭐냐면 멀리 떨어져 가지고 비행기나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어? 그게 원격 탐사예요. 왜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하냐? 가까이 가기 어려우니까. 또는 너무 넓으니까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원격 탐사에 대한 내용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역 디귿이 맞아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이고요. 리얼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이지도가 있어요. 자기가 일일이 펜으로 써서 그릴 수는 있다. 근데 이제 남들하고 그 지도를 공유하려면 남들도 거기다 직접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힘든 거야, 수정이. 하지만 전자지도는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이거 잘못됐네요. 자료 좀 바꿀게요. 다시 업로드 해드릴게요. 올려드릴게요. 올리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이 쉬운 건 디귿이 아니라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리얼은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돼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주어진 20문제들을 모두 다 봤는데 전반부 쪽에 앞에 쪽에 여러분들이 다시 봤으면 좋겠는 문제들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꼼꼼하게 보시면서 당장 일일비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전성호였습니다.